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낡은 양철 지붕의 작은 부엌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불을 지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솥단지 안에는 따뜻한 찰밥이 끓고 있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는 노란 불빛이 어렴풋이 비쳤고 옆에는 오래된 신문지가 정성스레 포개져 있었다. 채소를 싸는 데 쓰이던 그 신문지들이 이제는 할머니의 전 재산이자 꿈의 시작점이 되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다. 손이 갈라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할머니는 늘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네. 따뜻한 찰밥 하나 먹고 가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할머니는 손이 떨리면서도 찰밥을 단단히 싸주었다. 그 안에 온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싸는 것이었다. 한편 집에서는 박준서가 막 잠에서 깼다. 고등학교 1학년 15살인 준서는 바랜 교복을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교과서가 놓여 있었다. 형들이 쓰던 물려받은 책이었다. 그는 조용히 책을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왔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와 있었고 손에는 오늘 아침에 번 동전 몇 개를 쥐고 있었다. 작은 나무 상자를 열어 꼼꼼하게 돈을 세던 할머니는 2개의 동전을 꺼내 아들에게 쥐어주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팔렸어. 이걸로 우유라도 사 마셔. 수업 시간에 또 어지럽지 않게.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드세요.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벌써 먹었어. 바람 먹고 이슬 마셨지. 배불러. 할머니의 아침 식사는 찬물 한 컵과 아들을 안심시키는 억지 웃음뿐이었다. 밤이 되자 준서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했다.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셔츠를 빨고 있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할머니는 하얀 교복 셔츠를 정성스럽게 빨았다. 창문 너머 어머니를 바라보던 준서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대학에 붙기만 하면 엄마는 더 이상 찰밥 안 팔게 할 거야. 할머니가 찰밥을 싸는 신문지 한 장 한 장엔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다. 비 맞으며 장사하던 날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팔을 걷고 서 있던 그 시간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희생,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랑. 서울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할머니였지만 아들이 그곳을 꿈꾸기에 자신의 발바닥이 닳도록 밀어주리라 다짐했다. 찰밥 하나, 신문지 한 장, 공 하나. 가난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 아들을 위한 엄마의 사랑.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랑이었다. 한준우는 조용히 마당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대학 합격 통지서는 꿈을 산산조각낸 현실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고향 마을의 저녁바람은 벼 냄새와 장작 연기를 실어나르고 있었고 멀리서 어머니가 닭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준우는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준우야, 왔니?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종이 한 장 들고 서 있는 아들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일까. 들어가자. 미역국 끓여놨어. 네가 좋아하잖니. 그날 밤 준우는 방 안에서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장마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불합격이라는 2글자는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며칠 후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고향을 떠났다. 낡은 배낭 하나, 몇 벌의 옷, 어릴 적 어머니와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빨간 천보자기 속의 작은 찰밥.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서울 가서 힘들더라도 이건 꼭 챙겨 먹어. 그리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마라. 어머니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7월의 서울은 숨막히는 더위와 매연 냄새로 가득했다. 아는 사람도 기댈 곳도 없던 그는 공사장에서 막이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며 손바닥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땀에 절어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고시원보다 더 좁은 방에 6명이 뒤엉켜 자는 삶. 그것이 그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점심시간. 혼자 그늘 아래 앉아 김치 몇 조각과 하얀 밥을 입에 넣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는 따끈한 찰밥. 공부해라. 밥은 먹고 가야지. 겨울 아침. 따뜻한 아랫목에서 어머니가 건네던 그 말이 떠올랐다. 공사장에서 그는 지태형을 만났다. 과거 교사였지만 사연 많은 삶 끝에 마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따뜻한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다. 준우가 쉬는 시간마다 책을 꺼내 읽는 걸 보고 지태형이 말했다. 이 힘든 곳에서도 공부를 해? 대부분은 다 포기하던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넘어서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지태형은 아무 말 없이 책 한 권을 건넸다. 이후로 그들은 밥을 나누고 책을 나누고 꿈을 나눴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응원하는 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 떨어졌으면서 뭘 또 공부야.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에도 그는 묵묵히 책장을 넘겼다. 그는 알았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거기 누워있을 뿐이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떨리는 글씨에 얼룩진 먹물.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우야, 네가 서울에서 마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아. 대학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요즘도 매일 아침 찰밥을 싸는데 무심코 하나 더 싸놓곤 해. 그러고는 네가 없다는 걸 깨달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절대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엄마는 항상 너를 믿고 사랑한단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실패의 회한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그날 이후 준우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밤에는 야간 보습학원에 등록했다. 버는 돈의 대부분을 책과 수업료에 썼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넘어진 채로 머무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믿음, 자신의 꿈, 그리고 잊지 못할 찰밥 한 봉지 덕분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겨울 아침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지훈은 조용히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스탠드 불빛이 누렇게 바랜 책장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밝혀주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좁고 추운 고시원.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곳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주 먼 시골, 늘 자신을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해 지훈은 26살이었다. 대학을 포기하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지난 날들. 어느 날 공사장에서 벽돌 하나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일종의 각성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망설이다가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다. 찬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지쳐있지만 늘 그랬듯 다정한 목소리였다. 엄마, 나 기억나? 예전에 심리학과 가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너 일기장에 그 이야기 많이 썼잖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나 다시 대학 시험 보고 싶어. 너무 늦은 거 알아. 그래도 후회는 더 늦기 전에 그만두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그래, 돌아와. 네가 마음먹었다면 엄마는 끝까지 함께할게. 그 짧은 한마디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다음 주 그는 일을 그만두고 서울 외곽의 작은 방을 얻었다. 그리고 혼자 수험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신 후 책상에 앉았다. 벽엔 단어와 공식, 인용문이 빼곡히 적힌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다. 책장 옆에는 항상 어머니가 보내주신 작은 찰밥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선미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찰밥을 싸고 시골 버스터미널까지 걸어가 도시락을 보냈다. 일주일에 2번,
도시락 안에는 간단한 손편지도 함께 들어있었다. 밥 꼭꼭 씹어 먹어라. 엄마는 공부는 못하지만 널 사랑하는 건 제일 잘해.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지훈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시락 하나로 버티는 수험생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방에서 다시 복습했다. 너무 추워서 옷을 3겹씩 껴입었고 책상 앞에서 졸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은 과로로 기차역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병원 진단은 영양실조와 과로였다. 병상에 누워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장마철 진흙길을 걸어 도시락을 보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넘어지지 않으면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 시험이 가까워지자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두려움도 게으름도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려도 방 안에는 오직 연필 소리와 숨소리만 울렸다. 시험 전날 그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찰밥 도시락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소금에 절인 달걀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쪽지 1장. 내일 시험이지? 부담 갖지 마. 엄마는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는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꿈은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지만 어머니의 믿음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 시험 당일 비가 내렸다. 낡은 우산을 들고 시험장에 가는 길. 주머니 속에는 찰밥, 필기구, 그리고 오래전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 1통이 있었다. 그 편지 속의 말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시험이 끝난 후 그는 말없이 도서관을 향해 걸었다. 1달 후 늦가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던 오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그는 도서관 마당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래, 왜? 나 붙였어. 잠시 침묵, 그리고 어머니의 잔잔한 웃음소리. 그럼 됐네. 찰밥 안 보낸 보람이 있네. 우리 지훈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입학식 날 지훈은 3가지를 챙겼다. 낡은 가방, 어머니가 싸주신 찰밥,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지훈은 7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먼저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다. 끝까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길을 잃지 않는다. 그해 봄, 지훈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캠퍼스의 거리엔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환한 얼굴로 미래를 얘기할 때 지훈은 조용히 강가 근처 작은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손에는 졸업장 하나, 마음엔 수많은 날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날들 속에는 항상 계셨다. 고향에서 보내준 작고 따뜻한 찰밥.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굳은 손과 말없이 전한 사랑. 대학 시절 4년 동안 지훈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이면 설거지, 배달, 과외까지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하고도 걱정스러웠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더라. 서울은 춥지? 그 말들 하나하나가 지훈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노력 끝에 한 대형 콘텐츠 회사에서 지훈에게 입사 제안이 왔다. 비록 꿈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지훈은 가장 먼저 고향으로 송금했다. 돈보다 마음을 담은 봉투 하나였다. 어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다. 이런 건 왜 보내니? 난 필요한 거 없어. 너만 잘 지내면 그게 최고지.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꼭 받아야 해요. 곧 서울로 모시러 갈 거니까요. 2년 뒤, 지훈은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어머니를 위해 평생 단칸방에서 살아오신 분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드리고 싶었다.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며 지훈은 정류장에 서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서 작고 야윈 어머니가 내려오셨다. 손엔 낡은 천 가방, 눈빛은 여전히 아들을 찾는 따뜻한 사랑이었다. 엄마, 지훈이 달려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지훈이 정말 다 컸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더 이상 찰밥은 없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아들이 어릴 적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던 바로 그 손이었다. 함께 서울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부자는 많지 않았지만 둘만의 소박한 행복이 있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정성껏 아침밥을 차려주셨다. 미역국, 계란부침, 따끈한 흰쌀밥. 지훈이 출근할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하셨다.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돈보다 내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 퇴근 후 돌아오면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느 날 지훈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서울 생활 힘들지 않아요? 고향이 더 좋지 않아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너만 있으면 돼. 어디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 말에 지훈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토록 많은 날을 홀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얻은 듯했다. 어느 날 지훈은 어머니의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엔 오래된 편지들과 대학 합격 통지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지훈은 울컥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곁에 앉아 말씀하셨다. 네가 보낸 편지는 100번도 넘게 읽었어. 그걸 읽을 때마다 엄마는 살아갈 힘이 났단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셨죠. 아니야, 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내 엄마로 살아온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지훈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이처럼 울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해 연말, 청년극복 스토리를 주제로 한 잡지사에서 지훈에게 기고를 요청했다. 그는 화려한 문장 대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담히 적었다. 그가 쓴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나는 따뜻한 우유나 외국어 학원이 아닌 엄마가 쥐어준 찰밥과 기운 없는 힘내라는 말 한마디로 자라왔다. 나는 분명 넘어졌지만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길을 밝혀주었다. 이제 찰밥은 없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 옆에 계신다. 잡지가 발간되자 수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분은 지금 저희 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녁을 기다리고 계시죠.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콘텐츠 기획팀의 리더가 되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매일 밤 그는 여전히 식탁에 마주 앉아 어머니와 밥을 먹고 매주 주말이면 고향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가끔 그는 글을 쓴다. 그 글은 거창하지 않다. 찰밥 냄새가 배어있는 고향집 이야기.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 그리고 넘어졌지만 끝내 일어난 한 청년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이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하지만 재훈은 매일같이 이른 새벽 조용히 어머니 방 앞에 따뜻한 차를 놓고 나섰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행동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엄마, 따뜻한 차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그의 방 앞에 살짝 편지를 놓았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아들아, 엄마는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울었다. 그는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비싼 선물을 사지 않아도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터에서 힘든 날을 보낼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지만 늘 따뜻했던 그 손.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작은 꽃다발을 샀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다만 오늘은 어머니가 그리운 날이었다. 엄마, 이 꽃 예뻐서 샀어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 어머니는 말없이 꽃을 받아 들고 잠시 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재훈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느리게 걷고 더 자주 누웠지만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며 작은 일기장에 글을 썼다. 오늘도 재훈이는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아이는 여전히 나를 챙긴다. 참 좋은 아이. 재훈은 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예전엔 늘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이제는 그가 직접 끓였다. 엄마, 오늘은 내가 해드릴게요. 맛은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은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아들, 참 잘 컸다. 그 한마디에 재훈의 마음은 꽉 찼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엄마에게 뭘 해드려야 하지?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말하셨다. 그냥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던 날, 재훈은 일도, 약속도 모두 미뤘다. 병실 침대 옆에서 밤새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다. 고맙다, 아들아. 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 말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날 이후 재훈은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그는 바쁘더라도 매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고 매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비록 어릴 때처럼 손을 꼭 잡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 나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가 내 손 잡아주던 그날들. 그게 전부다. 재훈은 미소 지었다. 가끔 사랑은 소리 없이 깊게 스며든다. 그의 효심은 조용했지만 가장 진했다. 수정의 삶에 조용한 평화가 깃든 어느 날,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수정아, 나야, 윤호야. 그녀의 심장은 멎을 듯이 뛰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들며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어디야? 윤호는 돌아왔다. 그는 바다 건너 먼 땅에서 돌아와 서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으며 형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다. 윤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무너진 가족을 바라보며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형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윤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형을 고의로 함정에 빠뜨리고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 해외에 있을 때 가까이 두었던 믿었던 동료였다.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정의를 되찾을 수 없었다. 윤호는 법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찾았다. 수정은 그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밤 윤호는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약속할게. 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게.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로 대답했다. 윤호야, 네가 돌아와줘서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며칠 후 그는 정식으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았다.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자 세간의 관심이 몰렸다. 그리고 마침내 배신자는 법정에 섰고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형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윤호를 껴안으며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고맙다, 동생아. 수정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그래, 이게 너야, 윤호야. 항상 옳은 길을 걷는 너. 윤호는 마침내 가족을 다시 품었고 정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안다. 삶은 언제나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밤 그는 수정과 함께 오래된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흘러 지훈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갖췄다. 꿈에 그리던 직장, 따뜻한 집, 다정한 아내, 그리고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어머니.
하지만 단 한 가지, 지훈은 여전히 직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원망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곁에 있지 못했다. 형이 구속되었을 때도 손을 내밀지 못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상처받고 눈물을 흘릴 때 지훈은 그저 안아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지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가 이 집을 찾은 건 오랜만이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아 지훈은 오랜 시간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예전엔 아버지를 뼛속까지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쳤어요. 엄마는 늙으셨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죠. 지금은 알아요. 세상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버지도 저도 다 잘못했지만 이 미움을 계속 안고 살아간다면 결국 남는 건 고통뿐이에요. 지훈의 등 뒤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용서는 그들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 그 말은 마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다.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엔 놓아주기 위한 눈물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형이 복역했던 교도소를 찾았다. 가족의 신뢰를 배신하고 돈과 권력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던 형. 한때 가족을 산산조각 낸 장본인. 두 사람은 차가운 철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세월이 흐른 만큼 형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그 오만했던 눈빛도 사라진 채였다. 지훈은 형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책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형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원망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아주 작은 빛이 피어났다. 그날 밤 지훈은 서울로 돌아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옥상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아내 은주가 조용히 다가와 뒤에서 그를 안았다. 괜찮아? 응. 큰 짐을 내려놓고 온 기분이야. 잘했어.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신에겐 꼭 필요했으니까. 고마워. 늘 곁에 있어줘서. 이 이야기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결말이다. 다만 한 사람이 고통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이야기다. 지훈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다. 그는 결국 용서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다. 새벽이었다. 어느 봄날 아직 서늘한 공기가 남아있는 이른 시간. 지은은 오래된 책방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지금 조용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아무리 익숙해져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는 남자가 있었다. 깔끔한 정장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이 책 좋아하시나 봐요. 그는 지은이 들고 있던 시집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읽을수록 조용해지는 시들이에요. 삶이 너무 시끄러울 땐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런 시를 좋아합니다. 너무 많은 말보다 잠시 머무는 침묵이 더 깊을 때가 있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같은 커피를 마시며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연락처도 묻지 않았지만 어느새 둘은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다가올 수 있죠? 지은이 물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조심히 다가가야 하니까요. 남자는 대답했다. 그는 억지로 그녀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작은 미소로 함께 읽을 책 한 권으로 길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곁에 있어 주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다. 지은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를 기다리며 비를 맞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자 우산을 함께 쓰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민재입니다. 강민재. 그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서 뚝 하고 떨어져 나갔다. 오래 붙잡고 있던 두려움, 지난 사랑의 상처, 불신, 모두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지은에게 그 한 사람은 바로 민재였다. 그는 씨앗처럼 조용히 그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크게 외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존재는 그녀의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래. 이번엔 이 따뜻함을 지켜보고 싶어. 결혼식장은 없었다. 하객도, 꽃장식도, 웨딩드레스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지은과 민재는 서로의 손을 누구보다도 깊이 단단하게 맞잡았다. 바닷가의 작은 펜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지은은 하얀 셔츠를, 민재는 평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파도 소리는 두 사람의 맹세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민재야, 웨딩드레스 없어서 괜찮아?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자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드레스 없어도 당신이 여기 있어. 그게 나한테는 완벽한 결혼식이야.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화려함보다 진심을, 조건보다 믿음을, 순간보다 시간을 선택하자고. 두 손이 닿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길도 걸을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이 늙어가자. 싸우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아플 땐 더 안아주자. 그날 이후 그들은 공식적인 서류 없이도 서로를 남편이라 부르고 아내라 불렀다. 밤이 깊어도 불안하지 않았고 아침이 밝아오면 이유 없이 행복해졌다. 사랑은 때때로 너무 시끄럽지만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게 뿌리내렸다. 지은은 가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남자는 내 인생에 모든 걸 주었어. 위로,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날 찍은 사진 한 장. 배경은 흔한 바다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웨딩드레스 없이 시작된 그 결혼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진심이었다. 그해 가을, 드레스 없는 결혼식이 끝나고 평온한 나날들이 지나가던 어느 날, 지은은 뜻밖의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의 주소도 이름도 없이 오래된 종이 한 장, 모서리는 누렇게 바랬고 봉투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딸에게 언젠가 엄마가 없을 때를 위해. 지은은 손끝이 떨렸다. 편지를 펼치자마자 눈가가 붉어졌다. 우리 딸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겠구나. 이건 네가 대학에 붙고 떠난 그날 밤, 비 오는 밤에 엄마가 쓴 거야. 그날 밤 엄마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익숙한 글씨체는 마치 어린 시절 자장가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한자 한자 가슴을 후벼 팠다. 지은아, 이제 넌 어엿한 어른이고 내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겠지. 하지만 엄마에게 넌 여전히 감기 걸릴까 걱정되던 아이고, 비 오는 날 엄마가 쌌던 작은 찰밥 도시락을 들고 시험 보러 가던 내 딸이야. 눈물방울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칠지 엄마는 모르지만 단 하나 바라는 게 있어. 힘들고 지칠 때면 꼭 집으로 돌아오렴. 밤 냄새 배인 오래된 부엌으로 엄마의 잔소리와 품으로 지은은 편지를 고이 접어 침대 머리맡에 있던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이런 편지를 엄마가 썼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나 너무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엄마도 한때는 젊고 불안해하고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민재는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고 말했다. 부모가 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들은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지. 그리고 너도 그럴 거야. 엄마처럼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몇 달 후 작은 집안에 처음으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작고 따뜻한 생명 하나. 사랑과 인내로 이어진 여정의 결정체였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은하라고 지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생전의 딸을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작은 제단 위 고요히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그 옆엔 이제야 읽힌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가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놓여 있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